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몽골 제국이 이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몽골 제국을 말씀드린 얘기는 이 몽골 같으면은 무축 제국이에요. 기독교 이전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축과 제국이 뭐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현대 문명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태동이 이제 14세기 중반쯤에 태동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이제 꿈틀거릴 때. 종교개혁 예를 들면 영국의 위클리프 14세기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요. 현대 문명은요. 그럼 그때부터 따져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만으로 600년 동안 현대 문명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국을 만들지 못해요. 제국이 없어요. 하나의 문명인데 하나의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다음번에 얘기할 때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시 반복해 드리겠지만 레닌이 임피리얼리즘이라는 책을 썼죠. 레닌의 명저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 게 레닌의 그 책 때문이에요. 그 책 제목부터 잘못된 제목입니다. 미스노머라 그러죠. 제목을 잘못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뭐 열강들이 유럽의 열강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엮여서 서로 관계를 맺냐라는 그런 종류의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가 없었어요. 일본도 사고 치면서 그거 억지로 흉내내서 그런 구도 있는 척 만들었죠. 대동아 공영권. 그래서 나이지친, 그게 내지인을 나이지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센진이 있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래서 한 서너 종류로 구별했죠. 걔들 그냥 되는 대로. 그 전쟁에 가면서 확대돼서. 그럼 뭐 그냥 만든 거지. 로마의 그 정교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은 특징이 뭐냐면 14세기 그 중간쯤에서 이게 태동을 한 건데 14세기 중간쯤 태동을 한 건데 20세기 중반에 되도록 600년 동안 제국의 개념이 없는 문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국을 그거에 비교적 가까이 간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적인 그런 의미의 제국. 여러 민족이나 여러 인종이 어떻게 어울려야지. 근데 영국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영국도 그렇게 심도가 있질 않아요. 영국의 힘은 뭐였냐면 워낙 그 영국인들의 자치 능력이 강하니까 이민자 집단을 어떤 지역에다가 딱 이민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만드는 거죠. 영국 식민지를 자치를 해서. 그래서 그 영국계 주민들이 다스리는 그 자치 지역들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게 힘을 쓰게 되고 이게 영국의 힘이죠.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 그게 세죠. 다른 데들은 예를 들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들은 자기들끼리 자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서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플란테이션을 열고 원주민이나 뭐 노예를 사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농장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려고 식민지를 했죠. 식민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랑. 영국은 플란테이션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보면 없어요. 그냥 다 이민 식민이에요. 집단 이민 시민이에요. 집단 이민 식민이에요. 뉴질랜드 그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랬고, 북미 그랬고, 뭐 중요한 데들 다 그러죠, 보면. 좀 달라요. 그게 나중에, 그게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게 대영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처음으로 제국다운 제국이 등장한 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1945년에서 냉전 때까지 이어진 45년 동안 이어진 팍스 아메리카나가 현대 문명에서 600년 만에 등장해서 45년 동안 존재했던 제국이에요. 그 안에 기본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축의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초월성이. 그리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
글로벌 군사지도가 프레임워크를 깔고 있고,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다 갖춘 축제국이에요. 그것이. 그게 1990년에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내버리자. 뒤는 생각하지도 마. 이제부터는 공화국을 약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저기 어디야 그 무한해체나 뭐 이런 기후종말론 이런 얘기 많이 퍼뜨리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슈퍼 엘리트들이 뒤에서 야금야금 조종하는 그런 좀 널널한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25년을 헤맨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슈퍼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현대 문명의 최초이자 유일한 제국의 시대가 뭐였는지를 알려면 현대 문명이 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대 문명이 무서운 문명입니다. 저거 현대 문명의 특징이 뭐냐? 자유낙하, 자유부유예요. 이게 현대 문명의 DNA예요. 굉장히 무서운 문명이에요. 이거 400년에 걸쳐 자라났어요. 이 400년은요. 14세기 중간서부터 18세기 중간까지만 따진 겁니다. 지금까지 따진 거 아니에요. 18세기 중반에 뭐가 생겼냐? 영국에서 산업혁명 생겼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그 DNA가 다 단련된 문명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 안에 파괴성도 많고, 그 바이러스적인 암적인 성격, 광기도 있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희한한 문명이 왜 생겼냐? 유럽의 네 개의 초대형 태풍을 유럽이 연달아 맞습니다. 11세기부터. 그래서 유럽이 이게 풍전등화를 겪어요. 유럽이 11세기경부터. 일단 그 전조는 뭐냐면 이슬람이 7세기에 시작해서 점점 더 거세졌고요. 그건 전조예요. 처음에 11세기에서 13세기에 셀주크 페르시 제국이 들었어요. 셀주크 보통 투르크라 불러요, 저걸. 저게 비잔틴과 지중해를 위협하죠. 아나톨리아를 먹으니까. 터키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몽골이 닥치죠. 그래서 13에서 15세기예요. 몽골. 그래 이게 유럽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요. 한 200년 동안. 그 다음엔 저거 좀 한풀 갔나 했더니 흑사병이 닥쳐서 14세기에 천벌을 받는 말세가 와버린 거예요. 저거 좀 한풀 갔나 했더니 그 다음엔 오토만 제국이 들어서 갖고 비잔틴이 멸망해버리고 유럽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발칸반도 전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그것 때문에 세르비아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들이 종교가 무슬림이잖아. 저 오토만 제국 때문에 그래요. 그 발칸반도 다 오토만 식민지였어요. 그리스 전체. 그거 막아내는 최전선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때부터 몽골 침입 막아내는 최전선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예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러니까 저게 보통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는 군사 공동체들이 군사 조직들이 마을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자기들끼리 다수결하고 해서 그냥 살도록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종교나 이제 그 동방 종교 믿으면서 우리랑 같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니까 뭐 우리는 가톨릭이고 너희는 그거지만 오랫동안 폴란드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지역에.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가서 도울게.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칼바지였다니까, 칼바지. 그 칼바지의 이름이 코삭입니다. 제가 우크라 역사 한번 다뤄드릴게요. 참 눈물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피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이 주장한 그 핵심 태제가 무너지죠. 그 태제는 그거거든요. 기독교 믿으면 현세에서 재앙을 피합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신국 읽어보세요. 참머리가 그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다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 순결한 기독교인들이 그 성소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게르만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감탄을 하고 학살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히포 아우구스티누스 신국의 첫머리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저 얘기라고요. 근데 기독교 믿으니까 온갖 재앙은 500년 동안 다 당하네.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 전체가 성경으로 말하자면 욥이 그거잖아. 내가 이렇게 신앙이 많고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욥과 같은
깊은 고민과 실존적 위협에 몰리는 거예요.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 위협만 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 과정에서 그 비잔틴 문이 이제 그 마지막 망한 건 15세기지만 15세기죠. 1400 몇 년에 망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쭈그러들거든. 13세기 말부터 13세기, 14세기부터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그 온갖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발랄한 그리스인들, 이 지식인들이 다 어디로 튀어들어오냐? 테반이 정말 피렌체로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무역 공업 도시 피렌체로 세계에서 제일 휘황찬란한 모직을 만들던데 지중해 쪽에서 염료 수입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양모 수입해서 그 모직 수출 모직 그 최고의 모직을 수출하는 것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게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피렌체 르네상스가 존재해요. 단테의 신곡이죠. 그건 디바인 코미디. 하나님의 해피엔딩.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 그런 뜻입니다. 그때 코미디는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단테의 신곡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키아벨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갈릴레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게 다 피렌체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이름 들었던 사람들 전부 뒤지면 다 피렌체거나 그 인근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새로운 지식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기술과. 그러니까 실존적 불안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중나선 DNA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한쪽으로 뭐냐? 내 눈, 내 느낌, 내 생각, 내 머리를 믿고 진실에 충실하게 하겠다. 그게 르네상스예요. 다른 한쪽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인간에겐 본원적인 실존적인 자유와 존엄성이 있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다른 거거든요. 이게 둘이 이중나선 구조로 생겨버려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교환 임금 노동이 한쪽에서 발전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부글부글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이때까지 인류와 전통사회가 묶여져 있던 교회라든지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자의식 덩어리가 돼가고 자유낙하 자유부유가 기본 삶의 조건이 되는 그런 문명으로 이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가장 위험하고 다이내믹한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인류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있냐? 인류가 이런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체제와 문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냐? 문제가 다 그거잖아, 보면. 성장만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기본 틀이 잡히는 게. 그래서 기본 틀 잡히니까 그게 바로 현대 과학 기술 산업혁명으로 점프한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정신과 문화가 먼저 간 거고요. 과학 기술이 나중에 온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발생학 계보로 보면. 마지막으로 그 당시 유럽인들이 한 400~500년 동안 겪었던 그런 일을 한번 볼게요. 전조는 이슬람이에요. 보시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화된 거는 622년에서 632년,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확 번집니다. 왼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 넘어가지고 이제 번져요.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그게 번지는 게 632년에서 661년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한 90년에 걸쳐서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번지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고요. 750년, 그러니까 750년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모로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베리아까지 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번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의 대승불교와 화엄 사상의 성지인 그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 코탄 같은 거, 이게 멸망당하는 게 한 900년 전에 멸망당하죠. 거기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신강까지 한 150년 더 지나면 더 전조입니다. 첫 번째 태풍은 투르크 페르시의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입니다. 한 200년 동안 저렇게 번져요. 저기 보시면 아나톨리아에다가 지금 저 레바논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저기 그 비옥한 초승달이 다 포함되죠. 그럼 저 뭐냐면 지중해 절반 넘어갔고 흑해 절반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풍은 몽골이죠. 아마 저 십자군이 저 무렵에 저기 투르크 페르시랑 싸운 걸 거예요. 두 번째 몽골이죠. 아까 보신 것. 그래서 저기 동유럽 직전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저기 그 모스크바 쪽을 지배한 게 1242년에서 1480년까지 지배를 하죠. 한 240년 동안. 저기서 보면 이제 그 아나톨리아, 즉 터키의 절반밖에 못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터키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건 그 약과예요. 몽골 앞에서 버들버들 떨죠. 폴란드, 루마니아, 지금 우즈벡 이런 데가 다 몽골과 싸운 데들이에요. 그때 몽골 막아낸. 이게 이제 그 몽골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그 셀주크 보여주는 건데, 셀주크 페르시 때 보면 그때 나라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저기 오른쪽에 그 느리끼한 색깔, 저게 셀주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분홍색이라 그럴까 살색으로 돼 있는 거, 저게 뭐냐면 그리스계 그리스계예요. 저게 엠파이어 오브 니케아랑 그 다음에 데스포테이트 오브 에페로스랑 다 그리스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보라색 계열들은 뭐냐면은 라틴 쪽이에요. 라틴 엠파이어, 라틴 아니면은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그리고 저 녹색 크레타라든지 로데스 섬, 그 다음에 네그로폰테 이런 데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베니스 공화국에 속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저게 한꺼번에 몽골에 의해서 쓸려버리는 거예요. 몽골에 의해서 쓸려요. 그러고 나서는 오스만 투르크, 몽골 가고 나서는 이제 흑사병 돌고요. 살벌한 거죠. 여기서 보면 14세기 처음에 이제 녹색 짙은 데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지금 보면은 지금 그루지아 위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번졌다가 그 다음에 옅은 색깔, 옅은 누리끼리한 색. 그래서 누리끼리한 게 점점 더 색깔이 강해지죠. 그래서 점점 더 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자면 저주를 받았다라고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카메론 같은 아주 아주 시닉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태풍은 뭐냐면 비잔틴 멸망과 오스만이죠. 저게 14세기부터 번졌는데, 저 이제 17세기 말에 그 지도를 보면 기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크라가 저걸 상대로 해서 싸우면서 만들어진 데예요, 저게. 오스만 투르크가 보면 지금 터키 건너편 건너와서 그리스 발칸판도 다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스트리아 바로 코앞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폴란드 남쪽까지 전부 그 간접 통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만지면 크리미아 저기가 크리미아 카네이트가 저게 끝까지 간 거예요. 저게 18세기 중반까지 가요. 크리미아 칸국이 조그만 게. 쟤들 비즈니스는 뭐냐면 해적질과 노예 납치예요. 그러니까 저기 슬라브 마을이나 저기 위로 올라가서 저기 저기 폴란드나 우즈벡 사람들 가서 남자 죽이고
항복시켜서 끌고 오고 여자들 강간하고 끌고 오고 애들 끌고 와갖고 노예로 저기 오스만 투르크로 노예로 파는 거 그게 저희들의 핵심 비즈니스예요. 그 크리미아 칸국이 그냥 칸국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자면 큐슈 해적 집단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상대로 싸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저기가.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통치를 이제 연두색이고요. 저런 상태인 거예요. 자, 저런 상태에서 저기서 지식인들은 다 튀어서 아까 말한 대로 피렌체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피렌체 원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확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아까 말한 자유부유, 자유낙하의 문명, 현대 문명이 이제 부글부글 꽃을 피운 거예요. 저런 위기 속에서 살아나려고. 가장 다이내믹하고 위험한 문명이죠. 시장 교환 분업이 무한 확대되고 무한 심화되는 문명이고요. 신분제도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공화국을 위해서 전쟁과 혁명을 일으키고요. 세금 내기 싫다고 본국과 싸워가지고 독립국가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왜 왕한테 세금 내? 우리 대표자도 못 보내는데 웃기지 마라. 그거잖아요. 우리끼리 해볼 거야. 네.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내 눈, 내 머리, 내 느낌, 내 생각에 충실하고 진실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 개인의 실존적 본원적인 자유와 존엄이 있고 그건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전부 다 알파벳 인쇄를 써서 소통이 활발해지니까 과학지식 폭발하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빈부 차이 나고 이제 비참한 거 많아지니까 피바다 평등을 주장하는 불개들, 지옥의 불개들이 날뛰고 이런 문명이죠. 이 문명이. 여기 어디에 다민족을 다 정벌을 해갖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 단위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뤄야 돼. 그래서 그 룰 세팅하고 그게 이제 제국이죠. 그 다음에 그 밑바탕에 축시대에 초사회적인 그런 깨달음을 깔고 그럼 축제국이 되는 거죠. 없었어요. 14세기 후 600년 동안 1945년까지. 현대문명의 유일한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저는 최후의 축제국은 이제 지금부터 미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누구도 미국 보고 지들 마음대로 다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겨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래. 그럼 다 웃지. 600년 동안 축제국은 없었던 거예요. 600년 동안 축제국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유의미하게 내일은 한번 이제 그 다음번에 말하자면 이제 이제 산업혁명에서부터 아주 주마간산격으로 다룰 거예요. 산업혁명에서부터 1945년까지 시기, 그다음 1945년에서부터 저기까지 시기, 저기 1990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25년 동안 펼쳐진 좀 황당한 시기, 그 글로벌리스트 슈퍼 엘리트들이 말아먹었던 시기,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시기, 이걸 극명하게 쫙 놓고 모자이크처럼 대조를 해보면은 지금 시기의 성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격을 저는 배움이 부족해서 뭐 일단 급한 대로 말하자면 단일 중심, 미국이라는 단일 중심인데 이게 제국이라고 부르긴 곤란하다. 그 구성하는 그 지역이나 국가들이 다 나 잘났다 하는 그런 상대적 독립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밀접하게 서로 가치를 같이 지향하고 동일 가치 세트를 지향하는 그런 중층적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거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다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충 방향 봐갖고 빵 하고 일 저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나 하고서 눈 부릅뜨고 관찰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그러다가 best of opportunity.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of opportunity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 그걸 of opportunity라 그래요. of opportunity.
있는 것 중에 베스트를 고른다 이거예요. 베스트 오브 오퍼튜니티로 있는 것 중에 베스트를 골라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당신들 말이야. 이게 베스트야. 이게 베스트야. 해서 베스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이거 처음 당해볼 거야. 처음 당해봐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동맹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처음 당해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골 빠개질 겁니다. 미국 최대의 골칫덩어리는 대한민국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동맹은 존재한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이야기를 또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